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해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그 외 나라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한 후에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 밝히면서 세계 경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급히 미국으로 향했고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번에 방미 협상의 성과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흐름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K급식입니다. 이 K푸드 열풍이 전 세계에 이제 돌게 되면서 또 하나 각광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K급식입니다. 높아진 한식 인기와 함께 국내 급식 업체들이 해외 현지로 가면서 이 해외 K급식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 K급식의 현주소와 전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멋대로 움직이는 변덕인지 아니면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전략인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중국의 강력 반발로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한 국가만 공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는 일단 90일간 석 달 동안 유예를 해줬고요. 중국은 오히려 이제 맞보복을 했으니까 더 높였는데 125가 아니라 지금 이제 145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해프닝도 나오게 됐고 현재 상황까지 한번 먼저 정리해보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유예를 이제 발표를 했죠. 사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무려 13시간 만에 바로 그냥 유예를 발표했는데 이게 90일 동안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사이 동안 각국 나라들이 미국과 접촉을 통해서 이제 협상안을 마련하겠죠. 석 달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5%에다가 이제 펜타닐 관세 해서 20% 더 붙여서 145%의 관세가 지금 됐는데 엄청나신 뭐 중국 쪽의 관세를 책정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관세를 책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관세에서 보복 관세 계속 붙이겠다.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면 보복 관세 계속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게 145%의 지금 네. 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계속 보복 관세를 하다 보니 맞불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라든지 이제는 뭐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콕 집어서 이제 중국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각국 상호 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빼고는 이제 90일 동안 유예가 됐는데요. 네, 10%만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 지금 중에서. 이제 네. 보편 관세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트남이 이제는 상호 관세 원래 책정된 게 46%, 뭐 우리나라도 25% 이제 책정이 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 남아 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90일 동안 각국 정부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게 또 한 가지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게 그 외신이 또 물어봤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혹시
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가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하자는 것을 계속적으로 각국 나라들에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뭐 대응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근데 지난 트럼프 일기 때와 다른 점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일기 때로 돌아가 보면 중국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중국,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대응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 수출 제한까지 나오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더 미중에 대한 협상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게 중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가서 이 관세 전쟁이 오래오래 좀 지속이 되는 거를 굉장히 그렇죠.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자존심을 구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관세 전쟁 일지를 보면은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국이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이제 관세를 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바로 했죠. 미국산 석탄이라든지 에너지, 또한 픽업 트럭 이런 데도 이제 관세를 이제 보복 관세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미국이 10%의 관세 추가했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10에서 15%의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또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상호 관세 34% 부과하니까 중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했고요. 4월 9일이었습니다. 추가 관세 50% 붙이니까 또 50% 붙이고 84%또 중국이 미국 쪽으로 보복 관세하면서 이런 관세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는 사실상 맞대응 6대 조치를 마련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까 표에 보면 중국도 지금 강경해요. 강경합니다. 바로 그냥 보복 관세 똑같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을 향해서 중국은요, 뭐 대화문은 열려 있다. 물론 이제는 강하게 가지만은 대화를 향해서 이 협정에 대해서 협안에 대해서 아주 용이할 대화를 나눌 용의는 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하고 있는 나라들은 관심 있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적으로도 얘기가 하고 있고요. 특히 완전히 그 중국 쪽으로 흐르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봉쇄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과의 협상에 이르면 좋을 것이다. 뭐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우리와의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면서 중국과의 이 협정도 트럼프 대통령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들 한 발씩은 이제 물러설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명분이 문제네요. 맞습니다. 누가 먼저 이제 사실상 제시를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안겨져 있고요. 지금 각국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WTO에서는 이대로 가다가 각국 무역의 80%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의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빨리 해소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내 친구였다라는 친구 발언을 또 했습니다. 중국도 강경하지만 끝에 좀 뉘앙스가 있거든요, 여지가. 과연 미국과 중국 어떤 접점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미국과 중국의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와 미국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한독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훌륭한 통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개 분야. 딱 이게 아웃라인이 잡혀졌어요. 우리가 줄 것 받을 것 어느 정도 좀 윤곽이 파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실 한덕수 권한항 대행과 통화가 있기 전에는 과연 어떤 아젠다가 미국과 우리가 얘기해야 될 아젠다이냐, 아젠다 세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는 한덕수 권한 대행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젠다 세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봤는데,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의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혔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는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관세 1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포함된 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품목 관세도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네. 특히 미국이 한국 쪽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비관세 장벽, 뭐 대표적으로 절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연령 제한하고 있는 거 이거 풀어라라는 부분. 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이런 것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 아젠다에 들어왔고 또 한 가지 에너지 수입을 늘려라 이거죠. LNG입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키워드. 그래서 네. 뭐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산 에너지 그러니까 LNG 수입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네. 특히 또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이제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아젠다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협상에 이제 나서게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 얘기를 나눠볼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관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LNG, 조선, 방위비. 네. 이 중에 우리가 내어줄 게 이제 관세, 방위비가 되겠고 조선과 LNG를 가지고 최대한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우리도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협상에 나가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된 이후 바로 실무진이 투입이 됐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으로 향했고요.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이번에 의미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의미로 삼는다 그러면 상호 관세가 사실상 발효된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고위급이 이제 가서 미국과 접촉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실 이제는 미국의 고위급과 만나기 전에 사실 상호관세 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나마 좀 부담을 좀 덜었을 수도 있다라는 좀 네.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오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을 다하겠다,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만났던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무역 대표부 대표와 이제 만났습니다. USTR이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요. 또한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 또 미팅을 가졌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과연 이 무역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아마 얘기를 나눴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요청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철강과 이런 품목 관세 부분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분명히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상무부 산업보안국, 그러니까 BIS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차관과 만나서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성과적인 측면에서 나온 뉴스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이런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는 와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확정이 돼봐야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약간 대외비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쉽사리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시장의 예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할 때 우리가 네 가지 아젠다 세팅을 했는데 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실은 방위비거든요. 네. 뭐 10배 올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방위비 문제는요? 예, 사실 방위비는 이미 우리가 전 행정부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2026년 같은 방위비가 1조 한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공약에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한 14조 7천억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9배 정도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2026년도에 1조 한 5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조만간 이제는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른 아젠다까지도 다 끌고 오고자 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전술이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원스톱 쇼핑 전략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다 받아내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똑같은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을 지금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대응은요. 결국에는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어주면서 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WTO 같은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렇죠. 이제는 네. 미국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1기 때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도 이젠 협상의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카드가 조선이고요. 네. 두 번째가 LNG입니다. 조선은 지금 미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을 미국 도와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지금 이 LNG 가스, 뭐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할 수 있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나가야 될 텐데 이 네. 조선과 LNG 라인들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우리가 이제는 지렛대 삼아서 요구할 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LNG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투자 부분이 조선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분야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바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업과의 협력 도와달라.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사실상으로 이제 무역에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LNG라든지 조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과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협상 카드도 우리도 쥐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막대한 투자 자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이런 상호관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협상의 예상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 대미 흑자폭 조정이라든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게 가스전 얘기죠. 그다음에 공급망 등 경제 안보 강화, 그다음에 조선 협력 구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선업 그리고 LNG 개발 혹은 LNG 조선업까지 까지도 유조선까지도 함께 우리가 지금 일단은 쥐고 있는 카드도 있거든요. 이것을 부디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품목별 관세는 네.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특히 자동차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돼서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자체에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목별 관세로 더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어떻게 합니까? 품목별 관세는 안 빼줄 것 같은 그런 모습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이제 품목별 관세,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자동차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이제는 뭐 상호 관세 유예가 됐을 때 이거는 예외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5% 관세가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영향도 지금 굉장히 클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체크가 돼야 되겠고 특히 이제 자동차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호관세가 만약에 46% 베트남 쪽으로 됐는데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물량을 한 반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상호관세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뭐 베트남 쪽에 46% 관세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의 업계,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폭탄을 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풀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는 현지에서 좀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미 수출에서 1위가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보다 대미 수출로 본다 그러면 3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좀 맞고 있어요 이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마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이 문제를 분명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소식이 아마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 관세에 대한 문제도 조만간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관세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희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바람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호 관세는 석 달간 유예가 됐지만요, 여러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25%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현대차, 뭐 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많이 더 빠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품목별 관세에서 아직 발표가 안 난 반도체가 있단 말입니다. 평론가님. 네. 자, 반도체도 매겨질지 안 매겨질지 좀 궁금하고 정말 반도체까지도 자동차처럼 품목별 관세가 매기게 된다면 우리 쪽은 또 타격이 훨씬 더. 그럼 차 반도체 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네. 과연 이거 보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시장의 또 관심사기도 하고. 입금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이제는 과연 뭐 얼마를 받을지도 사실상 좀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반도체도 분명히 들어간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퍼센트가 책정이 될지 이것도 또 시장이 이제 관심사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망이 사실상 이제 아시아 쪽의 반도체가 강세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미국의 전략대로 이런 공급망이 다 미국 쪽으로 흐르게 되는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에는 뭐 제조 비용이 이제 증가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반도체 강자인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우려스럽고 최근에 나왔던 사실상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디램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2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10% 점유율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 부흥, 그다음에 반도체 부흥을 이끌고자 하는 전략들이 이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시장에서 나오는 거 25%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네. K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4.3%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통상에서 풀어낼지 우리의 이제는 국가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서도 아주 잘 큰 그런 이제 모범생으로 자란 뭐 자식한테는 그냥 또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가 다 반도체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산업부도 신속 대응팀을 좀 꾸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분야는 이제 정부도 원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업에서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거죠. 그동안 이제 반도체 기업을 도와줬을 때 세액 보전 정도에서 도와줬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처럼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고 특히 이제는 이런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반도체 지원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애로 이제 긴급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인센티브 강화한다, 생태계 강화 전략을 이제는 정부가 갖고 나왔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는 긴급 대응 119 이것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표 기업이지만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인화 형식에 있는 제조기업들, 한마디로 중소기업들도 네. 이런 관세의 영향에서 피할 수 있도록 119 센터를 좀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트리니티 팹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제조 시설에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테스트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산 클러스터에서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중소 소부장 기업들이 이런 굴지의 큰 기업과 특히 SK 하이닉스죠. 이런 기업과 같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도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 이런 것도 정부 주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의 대응 전략 네. 꾸준히 뭐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상호 관세 일단 석 달간 90일간의 시간은 벌었습니다. 아마 우리 내부적 사정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국가는 아닐 것 같고요.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앞에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좀 뭔가 타결되는 걸 좀 보고 그걸 좀 우리가 답안지 삼아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선 나라들 관세가 사실상 아시아권보다는 아마 유럽 쪽 아니면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먼저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먼저 보고 타결될 있기 겁니다, 때문에. 속속. 네. 그럼 그걸 보고서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거는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은요, 일단 관세라는 지렛대를 삼아서 다른 것까지 다 얻어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보 측면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위부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얻어낼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인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은 세 가지라고 뽑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공급만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요, 산업 전략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라고 본다면 역시나 동맹국가의 네트워크를 더 끈끈하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K급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나누죠. 여러분, 우리의 한류 열풍이 K푸드를 넘어서요, 이제 급식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가끔 먹는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급식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급식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발전시켜야 될까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K푸드는 저희도 방송도 많이 했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K급식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달리고 있다니라는 생각 많이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이런 곳까지 우리 K급식들, 회사들,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는데 현황 먼저 정리하고 가죠.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K 한류 열풍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K 컬처가 전 세계 각국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예. 또 이 각국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그 또 좋아하는 그런 그 선호층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그 일반 외식과는 다르게 네. 그 단체 이제 급식이라고 그렇죠. 해서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교 급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기업. 보통 이 기업에서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 단체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그 어떤 외식 기업과 다르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좀 축적되어
되어 있어야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2020년에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표적인 그 세계 외식 그 세계 급식 회사들 급식 있죠. 급식 네.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2020년도에 253개였는데요. 이게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에는 네. 313개로 20%가 무려 증가를 하게 돼요. 예.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20%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신장세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만큼 해외에서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대표적인 이 세 개 기업이 이제 아워홈,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그린푸드. 네. 딱 봐도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룹이 그걸 대표하는 그런 네. 이제 급식 회사라고 볼 저도 수가 저거 있겠고요. 중에 한 곳에서 먹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급신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에도 기업이나 뭐 공장 같은 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 그 사업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네. 그 해외의 한 80%가 이제 해외의 그 순수 그렇죠. 해외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오엄 같은 경우도 한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 이 그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급식 기업들이 그 세계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그러니까 한식에 대한 것도 많이 어떤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기업들이 뭐 삼성이든 LG든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외 직원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팀에 우리의 급식 회사가 같이 가면서 약간 우리 K푸드를 전파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실적도 있겠지만. 예, 예. 지금 이제 저희 그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는 것도 그 한국의 고유 그런 문화의 한 요소라고 볼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한번 그 해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느 정도 이게 좋으냐 했었을 때 특별히 그 이 한식의 맛이 예.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예. 이런 응답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한식하고 연관되는 것은 좀 건강. 이런 점들이 또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떤 그 선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 한식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그 한식을 소비하는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인데 사실 이 배경에는 네. 우리나라의 그 여러 그 잘 알려진 그 제품들, 예를 들어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어떤 주력 수출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예, 있죠. 커진 네. 것이죠. 이제 요 시장들을 보면 주로 북미와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 강세인데요. 네. 뭐 최근에는 뭐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우리가 K푸드와 K급식이 좀 유사한 것 같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약간 급식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K푸드가 잘 나가니까 관심도 커졌을 수가 있지만 네. K급식이 너무나 빠른 성장세거든요. 네. 이런 인기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사실 일반 외식하고 급식하고 차이점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단체로 어떤 이런 그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상단에 다량의 어떤 그런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예. 이거를 굉장히 위생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통해서 뭐 물류, 그다음에 여기에 또 가공, 예. 그다음에 조리,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까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어떤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상당히 여기에 이제 기술들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런 급식 기업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포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는 식재료가 좀 다소 이제 가격이 조달이? 인상되는 것 네. 때문에 사실 이제 해외 시장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런 푸드나 어떤 이런 그 K 콘텐츠. 그 K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음식과 일반 외식 우리가 외식이라고 맛,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와 이 급식은 또 이제 같이 좀 더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면은 뭐냐면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많은 양의 식재료를 조달하고 그를 안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서 네. 또 그 현지인들의 또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상당한 기술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급식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 이제 3개사 중에 한 2곳 정도의 현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온 볼까요? 현재 5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2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오홈 쪽 한번 기업 분석 좀 해볼까요? 네, 그 아오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그 급식 기업으로서 크게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매출액이 지금 말씀하신 2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뭐 13% 이렇게 성장한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OHFOD라고 하는 네, 네. 어떤 특별한 이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O가 뭐냐고 했더니, 그 이제 하나는 이제 보면은 예. 오퍼레이션. 왜냐면 이게 아까 모든 그 재료도 공급받고 또 그런 그 대규모 사업장을 네. 이 오퍼레이셔널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H는 하이진, 위생입니다. 네. 위생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당연히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이제 뭐 푸드라고 해서 이제 사실 맛을 푸드죠. 내는 네, 음식이거든요. 맛.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O는 이제 그 뭐 오더 메이드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뭐 주문이나 이 맞춤형으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이 음식점에서 한 가지 항상 늘 중요한 것이 공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공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공간을 이제 디자인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오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급식 기업들이 대체로 다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갔을 이런 그 요소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 현지에 상당히 좀 호응을 얻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래서 미국, 폴란드 같은 뭐 5개국에서는 벌써 지금 뭐 한 100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이 급식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도 하지만 네. 조금 그래도 그 어떤 진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면서 이제 동시에 같이 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건 바꿔 말하면 그렇게 다양한 나라의 이제 직원이겠죠. 혹은 뭐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변신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 그린푸드는 또 자신만들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다면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으로서 이제 해외에 진출했을 때 네. 사실 물론 한식을 거기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예,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급식은. 한식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이 한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의 입맛이 이 과연 이제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급식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급식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비중을 다 한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뉴들을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요. 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K푸드 데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뭐 시식회 같은 행사들을 열면서 네. 오히려 저 한국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좀 시식을 해보고 또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네. 이제 그럼으로써 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도 공급을 하지만 섞는군요. 그렇죠. 현지식도 하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한식도 이제 제공해주는 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현지에 있는 그 수요자들의 어떤 기호
그리고 요구에 맞게 이제 하는데 지금 한식 비중을 대충 한 50%까지 네. 늘리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많이 확장세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워엄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그린푸드도 이게 그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우리가 AT라고 하는데 요 AT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네. 같이 같이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좋은 그런 식재료들이 네. 그 해외로 공급이 돼서 그러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급식 기업의 진출과 이런 급식 기업이 사업이 잘 될수록 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농수산 식품들도 네. 훨씬 더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유럽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K푸드와 조금 다릅니다. K급식은 어떤 점들을 우리가 더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이제 원래 그러니까 K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단 맛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위생에 대한 거였는데, 하이진. 예,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보통 급식 기업들이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정말 경쟁력 있게 좋은 서비스를 아마 이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한테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또 조리하기도 힘들고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한식도 조금 이렇게 간편식 우리가 이제 보통 HMR이라고 해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간편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식도 약간 이게 HMR식으로 좀 간편하게 좀 개발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메뉴도 좀 개발하는 것이 그런 과제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지금 뭐 런던에서 매년 이제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AT가 참석을 해서 한국의 음식들을 많이 알리고 또 어떤 그런 사업자들이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식자재 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자재도 함께 따라가면서 K 식자재도 간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식약처도 지금 함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다 네. 어떤 연계가 좀 되나 봅니다. 식약처는 왜 그렇습니다. K급식과 함께 가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진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체 이렇게 급식하는 데서 이렇게 위생에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큰 어떤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 자체의 그런 이 단체 급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그것을 이제 주관을 하고 있죠. 해외에 진출하려면 해외 현지의 규정에 맞는 그런 어떤 위생 기준을 따라야 될 텐데 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어떤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것도 위생에 관한 기준들을 네.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국가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리된 기준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걸림돌이나 어떤 제약이 없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K급식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K푸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푸드 쪽에서 유럽 진출들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그쪽은 또 자신들만의 좀 푸드 음식에 대한 자존심들이 좀 있잖아요. 이 시장도 우리가 근데 결국은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K푸드가. 예.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이제 네. 그런 나라들이죠. 스페인도 좀 그렇습니다. 스페인도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제 K푸드가 좀 공략하기 못 가는. 어려운 네. 곳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뭐 런던에서 이제 그 열리는 이제 그런 박람회를 비롯해서 영국이요? 여러 네.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식품들을 알리고, 근데 여기에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하죠.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반찬에 해당하는 뭐 김치 같은 거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식으로 되어 있는 뭐 삼계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전통주들도 네. 같이 이렇게 또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 장 문화, 장류가 되게 또 유명한데요. 되게 이제 그 발효를 통해서 상당히 건강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이 장류, 그 네. 소스 이런 것들이 세계인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웰빙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맛과 함께 네. 이런 어떤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농식품부하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식약처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외교나 또 통상한 또 우리가 뭐 외교는 외교부지만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통상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 산하에 한식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공적 네트워크의 기관들이 우리 그 사업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원활한 그런 해외 진출을 더 모색할 수 있도록 네. 힘을 좀 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마지막은 역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 관세잖아요. 이제 이게 크게 되면 이제 25% 상회 관세가 될 텐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 뭐 우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미국 현지인들의 가격은 10%, 25%가 최대 올라가게 될 텐데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이거가 이게 그렇죠. 일종의 생필품일 텐데 K푸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이 관세의 영향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뭐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출이라든가.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이제 뭐 제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관련된 어떤 정부 부처와 네. 그리고 또 이 각 이제 사업자들, 기업들이 정말 그 전략을 잘 모색하고 협력,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잘 이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가 해외에서 시장이 막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 시장은 더 확대되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지역, 나라로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해외의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국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네. 진출을 모색할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 그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 널리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 네. 만큼 그런 어떤 강점을 더 강화하면서 또 여기다 아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좋은 메뉴도 개발하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등등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안들을 모색한다면 네. 뭐 어려움을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극복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교수님. 막 우리 K라면 K 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10%에서 20% 더 주고도 막 그렇죠. 예,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압도하기를 여러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33차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5월 1일부터 돼지고기 1만 톤 그리고 계란 가공품 4천 톤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하키로 했는데요. 자, 이번 조치 통해서 돼지고기, 계란 이렇게 주요 식품의 수급의 숨통이 좀 트이고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